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YS가 살아 있을 때 계속 가장 그 가깝게 지냈던 이 후원자이면서 뭐 정치적 동지 개념으로 같이 지냈던 사람이 그 장택상의 세 번째 딸 장병애였다는 겁니다. 이 장병애는 이 경기고등학교 경기여고를 다니다가 3학년 때 그 미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그 중국인 남편을 갖다가 만났는데 그 중국의 남편이 그 당시에 3명의 자녀를 데리고 있던 그 사람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 중국 사람의 그 장병혜의 남편은 양각용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지금 살아 있는 걸로 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나중에 그 박헌영의 비서가 누구냐면은 이제 박갑동이라고 하는데, 그 박갑동의 그 증언에 의하면은 그 장병민 부부는 그 6.25 전쟁이 끝나는 1953년 남로당 숙청 사건 이후에 이 박헌영 등과 함께 체포가 돼서 토굴에 감금했다는 이런 뭐 기록도 있다, 이렇게 뭐 월간지에 기록을 한 그런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이때 그 장택상의 입장에서는 큰딸 장병민이 행방불명이 되니까 전란통에 큰딸을 찾아오라고 이제 그 YS를 보냈더니 YS마저도 돌아오지 않고 몇 달이 지나서 나타났다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를 잘 알고 또 이 전직 이 고위직을 지냈던 분이 그런 사실을 또 잘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YS의 이후의 정치적 행보가 장택상의 가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상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현재 지금 문재인과 가장 비슷한 인물은 제가 볼 때는 단연 김영삼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친 인물로 첫 번째가 김영삼이요, 둘째가 또 김아무개요. 이 김영삼과 DJ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김영삼의 그 얼굴을 보십시오. 어떤 측면에서 좀 문재인과 살짝 닮은 것 같지도 않습니까? 김영삼이 대한민국에 끼친 악영향을 살펴보면은 YS는 한간에 이 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얘기는 79년 그 9월 달에 YS가 그 미국 뉴욕 타임즈하고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박정희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한국을 압박해달라, 뭐 이런 망언을 내뱉은 적이 있고, 또 이는 카트 행정부 측에서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려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김영삼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고, 그리고 79년 10월 16일 날 김영삼은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YH 무역사건 희생자들이 그 시체를 팔아서 부산 시민들하고 마산 시민들을 동원해서 부마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는 시각도 지배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시청자 중에서 우리 그 최철무 선생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부마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12.6 사건이 이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에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자, 시해가 됐습니다. 근데 일부 국민들은 김재규에게 박정희 대통령 시해를 사주하도록 미국을 움직인 사람이 바로 김영삼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11.6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소설에 불과한 것이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럴듯하지만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관여되었다는 징후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가령 미국의 의도가 정보 당국에서 자의적으로 입수한 내용을 갖고 그런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는 것까지는 자유이겠지만은 11.6 시해 이후의 행적은 정말 이거 조폭보다도 못한 허술하게 짝이 없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김영삼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물음에 11.6 시해 사건을 조명해 보는 것은 바로 정성화 계엄사령관, 정성화의 행적을 추적해 봐야 12.12 사건을 알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왜 정성화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나서 김영삼이 이끄는 통일민주당에 입당하고 YS의 대통령 선거를 도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주 5.18 특별법 개정과 하나의 사건까지를 완전히 파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979년 10월 26일 날 12.6 사건 당시에 정성화 육군 참모총장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불러가지고 초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마 특별한 일이 있어서 초대를 한 게 아니고 그새를 목적으로 대기시켰다고 봐야겠죠. 정성화를. 그러니까 이 김재규한테 부름을 받고 사건 현장 부근의 건물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죠. 정성화가. 누구하고 식사를 했냐면은 바로 김정섭 중앙정보부 2차장부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성화하고. 그게 바로 이제 그날 7시가 넘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재규하고 차지철이하고 그 만찬장에서 불과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건물에 거기에 정성화가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성화의 그 회고록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거 참 가관이에요. 제가 이거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정성화 회고록을 다 살펴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궁정동 안가에서부터 육군본부 벙커까지의 그 동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정성화 그 회고록을 보게 되면은 정성화 당시의 육군 참모총장은 대통령이 사망하고 권한 대행이 결정되지도 않은 그런 시점에서 이제 권력의 이제 공백 상태가 놓였던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계엄사령관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계엄사령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그런 임무가 계엄사령관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켰던 정성화 자기 회고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2월 22일 밤 무한사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내란 기도 방조 혐의자로 몰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강등, 이등병으로 강등이 되고 국적이 박탈되고 징역형을 받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이제 정성화 회고록에 써 있더라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12.12 사건하고 제가 5.18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정성화의 해고록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정성화 해고록을 쓴 사람이 누구냐? 정성화 해고록을 쓴 사람이 조갑제예요. 조갑제. 기가 막힙니다. 조갑제가 정성화의 해고록을 썼어요. 네? 알겠다. 5.18을 갖다가 정성화는 부정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정성화 해고록은 지가 불리한 환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 없이 해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겁하기 짝이 없는 파렴치한 인간이 저는 정성화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시 그 궁정동의 현장을 한번 조명을 해보면은 김재규가 총을 쏘고 난 후에 맨발로 정성화가 있는 안가 본관으로 달려갑니다. 그게 이제 총성이 난 후에 불과 3분도 안 돼서 이 김재규가 정성화한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화는 김재규하고 마주봤을 때 김재규가 피 묻은 그 와이셔츠 차림이었고, 그리고 허리춤에 권총이 꽂혀 있었고, 권총을 가지고 쐈으면은 그 하양 냄새 진동했을 거 아닙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그 권총의 하양 냄새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성화가 허둥대면서 그 정성화 테이블에 있던 주전자를 꼭지에다가 입을 대고 연신물을 한 주전자를 다 들이켰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소위 육군 참모총장이라고 하는 놈이 김재규를 범인이라고 직감할 수 없었다는 거, 이거 언어도단 아닙니까? 그리고 김재규가 다 죽였는데 안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정성화하고 그 당시에 김계훈이 비서실장만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겠어요? 정성화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무슨 역할이었을까요? 계엄살인관을 시켜야 되죠. 자, 총성이 울린 직후에 김재규가 정성화가 이제 대기하고 있던 안가 본관으로 이제 가서 바로 김재규가 차를 대라고 하고 정성화를 태우고 어디로 가냐? 육군본부로 갑니다. 육군본부로. 조사 기록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재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총장 큰일 났어요. 이렇게 하면서 김재규의 차를 탔는데 그 뒷좌석에 이제 지하고 같이 밥 먹던 김정섭이가 타고, 그 다음에 정 총장, 우측에 김재규, 운전석 옆에는 이제 그 당시에 김재규의 그 수행비서가 누굽니까? 박흥주인가요? 박흥주. 예. 박흥주를 태우고 그 미8군 영내를 거쳐가지고 육군본부 벙커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하차할 때 정성화가 김재규를 보니까 신발도 안 신고 양발만 신은 채로 맨발로 내리는 것을 정성화가 봤다고 검찰에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정 총장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김재규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축여들면서 저격을 당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화가 김재규한테 각하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야,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저기 알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육군 참모총장이 그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그냥 차를 타고 오면서 육군 지하벙커까지, 6번의 지하벙커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거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대한민국 별 4개짜리 맞습니까? 계엄령이 선포될 때까지 6시간 동안 김재규가 범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을 싹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정성화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보부의 직책이나 안가에서의 상황을 보면은 누가 봐도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정성화는 정말 나중에 그 재판에 보게 되게 되면은 정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였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B2 벙커에 도착한 후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런 군세 수뇌부들을 이제 다 불러들이고 김재규가 요구하는 대로 계엄령 선포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그 수경사령관이 누구였습니까? 전성각이라고 하는 그런 수경사령관이 연락을 하니까 20분 만에 도착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경사령관은 청와대 차지철이 직속이에요. 경호실 직속이에요. 그런데 차지철이가 만약에 범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수경사령관이 가만히 뒀겠습니까? 꼼짝 말고 정희씨 자리 지키라고 했는데 그 전성각 수경사령관이 오니까 이거 차지철 배명이 아니구먼.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다 이거죠. 그러면은 범인이 누구냐? 김재규라고 하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성화는 끝까지 모르쇠로 그냥 일관한 거예요. 근데 정성화는 지 해고록에 뭐라고 했냐면은 지는 차지철을 의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차지철이 의심했으면 어떻게 전성각 수경사령관이 그 자리에 왔겠습니까? 어쨌든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김재규의 범행을 도와준 정성화의 행동들이 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행동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김재규가 범인임을 알고도 함부로 일관한 거죠. 대통령이 피살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면 사건을 수습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그런 조치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최우선적으로. 대통령 살해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과 진행 상황, 범행의 전모,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정성화 회고록 보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성화가 사건 발생 이후에 1시간 반 동안 대북계 조치, 계엄 준비, 군부대 파악 이런 거를 끝내고 긴장이 눈 녹듯이 서서히 풀리면서 사후 대책이 염려되고 다들 멍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도 세우지 못한 채 그냥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고 있었다 이거예요. 정성화 회고록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김재규 부장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니 초췌할 대로 초췌해 있었고 그리고 정성화 옆에서 듣기만 했다 이렇게 정성화 회고록에서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참모총장이 회고록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성화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성화를 사면 복권 시켜주기 위해서 이 김영삼이가 이 짓을 한 거예요. 5.18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이 정성화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성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셔야지만이 나중에 이거를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밤에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게 과연 김재규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게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이게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까? 참 자격 미달이죠. 그런데 이 회고록을 물론 이제 정성화의 의견을 들어서 이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 이 조갑제도 멍청한 새끼예요. 이 조갑제 이거 완전 사쿠랍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계원 비서실장이 정성화 참모총장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어디 그 조용한 곳에 한번 가서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범인이 좀 누군지 알아보려고 하는 행동을 하나도 취하지 않은 게 바로 정성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성화가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바로 정성화는 이때까지 김재규의 반란 기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안사 수사관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솔직히 말하면은 김재규가 요구하는 대로 김재규의 차에 올라탄 후에 차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6번 지하벙커로 가서 그 일거수일투족들이 정성화가 한 게 공범 내지는 방조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정성화는 대통령 피격으로 사망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장 먼저 입수를 했다면은 지가 연락받고 달려온 직속상관이 누굽니까?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그럼 국방부 장관한테 직속상관이니까 정성화가 지가 알고 있는 걸 갖다가 뭡니까?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런 상황을 갖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혀 보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화는 그런 원칙과 기본에도 충실한 정도를 걷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고 완전히 기회주의적으로 처신을 한 놈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성화를 갖다가 잡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 총기가 총성이 난 50m 울타리 속에 정성화가 있었는데, 그 합동수사본부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집안에서 아파트 아니면 건물에서 살인사건이 나게 되면은 그 울타리에 있는 놈들 전부 다 잡아다가 피해자 조사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인간이 계엄살인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성화를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12.12 사건인 거예요. 근데 11.6 사건인데 12.12하고 날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모든 권한을 총 들고 하는 야정군 살인과부터 시작해서 군권을 김재규 쫄병하고 정성화 쫄병들이 군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김영삼 YS 정권이 뭐라고 했냐면 하극상으로 치부한 거 아닙니까? 넘겨 짚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2.12 사태가 이제 빵빵 총을 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79년 12월 12일 그게 서울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정성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 이제 그 수사관들이 연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숨가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바로 이 경복궁에서 뭡니까 뭐 당시에 이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죠. 그리고 노태우는 구사단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참모총장을 갖다가 연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연행을 못하겠다고 나선 게 누구냐? 당시에 장태환이었던 거예요. 장태환 수경사령관.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뭐 정병주가 특전사령관이었을 겁니다. 정병주 특전사령관. 그러니까 뭐 이 금방이라도 붙으면은 피를 볼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 당시에 뭐 전부 다 자기 편 이 저기 이제 패거리가 이렇게 딱 갈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하극상이라고 이제 막 그 한 게 바로 이 장태환이가 그렇게 막 나서게 된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니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 현장에 정성화가 있으면은 그 잡아다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군권을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정성화를 불러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화를 연행한 사건이 12.12 사건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센스님,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 현장에 정성화가 있었는데 데려다 놓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가 겸살인관이라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화를 가서 조사 좀 받으라고 해서 연행한 게 그게 12.12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게 저기가 김영삼이가 나중에 정성화 복권시키면서 거기에 관련됐던 군인들을 다 잡아들인 게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 개새끼가 한 거예요. 자, 결국 사태는 나중에 이제 이게 신군부로 소위 신군부로 불린 전두환 사령관 측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12.12 사건의 진상은 1995년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뒤집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되냐? 성자와 패자가 서로 자리를 바꾸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옮겨 앉게 된 겁니다. 12.12 사건의 역사의 재판이 저는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두고 신군부의 정권 찬탈 기도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쿠데타가 아닌 정당한 수사권 행사였다는 그런 평가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영삼 정부 이후에 12.12 사건은 대부분 신군부의 반란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제 이런 평가 역시 성자의 시선에서 본 기록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12.12 사건의 주역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허화평입니다. 허화평. 그 당시 허화평이 이제 평의 국회의원 나중에 나와서 몇 번 했죠. 이때 허화평이라는 사람의 직책은 보안사령관,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리고 신윤희 장군이 우리 글쓰기에 계속 집회에 나와서 강연도 하고 그 카톡이나 이런 데 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신윤희. 예. 신윤희가 당시에 수도경비사령부의 헌병단 부단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윤희 장군은 지금도 쿠데타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은 국민들 몫이겠지만 말이죠. 자, 12.12의 발단은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에 숨진 11.6입니다. 지금은 공원이 된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 그리고 김계원 비서실장 차지철 경호실장
가수 심수봉, 뭐 당시 대학생이던 또 누구 하나 있죠. 뭐 신대선인가요? 뭐 만찬 중에 어쨌든 저격을 당합니다. 문제는 이 안가의 바로 옆동에 김재규의 초대를 받은 정성화 육군 참모총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글씨를 그리지 마세요. 예. 11.6 발발 후에 직제에 따라서 정성화 육군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이 되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합수부장이 됩니다. 이 사건의 발화점은 대통령실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 바로 계엄사령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시해 동조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을 막강한 권한의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 첫 단추를 잘못 낀 잘못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한 건물 안에서 살인사건이 나면은 그 건물 모두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성화 총장은 불과 현장에서 수십 미터 거리에서 범인 김재규의 초청으로 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권총이며 M16 이런 총성도 아주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범의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죠. 특수부의 조사 대상자는 바로 막강한 참모총장하고 계엄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정성화라는 인물이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성화 사령관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되풀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합수부 수사관 입장에서는 우선 신분 격차가 심하니까 조사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말단 수사관이 계엄사령관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신문을 해야 되니 그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2.6에서 12.12 사건의 날짜가 그렇게 지연이 돼서 정성화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신문 격차가 심하니까 그 조사가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정성화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을 하극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영삼이가 다 바꾼 거예요. 그거를. 그런 기록을 조갑제가 다 기록을 회고록을 써주고 그러면서 정성화는 합수부에서 수사를 하는데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 기록을 자기가 다 보여달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엄사령관이니까 지를 수사해야 되는데 지가 수사받고 난 다음에 수사 기록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볼펜 가지고 찍찍찍찍 하면서 고치면서 다 지 멋대로 수사 기록을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고치고 빼거나 또 모자라는 거 다시 써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화가 연행되기 전이나 또 1995년 그 12.12 주역들 이 고발할 때 얘기나 이 사서전에서 쓴 얘기가 모두 또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성화는 일관되게 또 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사 기록에 보면은 정성화는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이 김재규가 어디서 박정희 대통령과 식사를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청와대 본관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수사 기록에 보면은 전부 다 알면서 이 개새끼가 그러면서 총소리가 어디서 들리냐 하면은 총소리가 역시 자문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가 대통령을 저격한 뒤에 험한 몰골로 정성한테 왔습니다. 총소리가 나고 얼마 안 지났는데 청와대 본관 식당에서는 경호 문제 때문에 시해 자체가 불가능하고
시해를 했더라도 청와대에 가득한 경호원들이 김재규를 그냥 궁정동으로 가도록 놔뒀겠어요? 그러니까 이 허아평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6.25를 겪은 이 사성 장군이 불과 바로 그 곁에서 떨어진 곳에서 총소리가 들렸는데 자문 하늘에서 나눈 줄 알았다. 이거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이게 육군 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정성화가 할 소리입니까? 이런 새끼를 갖다가 이등병 강등시켜놨더니 그 정말 국립묘지에다가 안장시켜놓고 그 연금 다 주고 있고 별 4개 다시 달아주고 한 게 김영삼이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12.12를 당시에 이제 그 승리로 이끈 이 핵심 인물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학봉 그 당시에 수사국장, 허아평 비서실장, 그 다음에 장도영 보안처장. 장도영 보안처장이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있을 때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그 얘기 아주 잘 듣고 기록도 해놨는데 참 이분은 좀 군인 같지 않고 하여튼 뭐 소심하고 얌전한 분이신데 그 당시 하여튼 보안처장을 지냈고 그 다음에 뭐 건정달, 허삼수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에 주역이 아니었잖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정성화는 바로 김재규가 추천해서 총장이 된 사람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정성화는 김재규가 추천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육군 참모총장을 시킨 인물입니다. 정성화를 그냥 불렀겠어요? 김재규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화 총장은 합수부의 수사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재규하고 잘 모르는 사이다. 도움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성화가 김재규가 추천해서 참모총장이 된 것이 이 군을 견제하고 그 내부에 있는 보안사의 기록에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김재규하고 정성화가 김재규를 모르는 사이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동별이. 그러니까 정성화는 김재규가 추천해서 참모총장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당시에 그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이제 뭐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니까 인사권이 있는데 그 노재현 국방부 장관은 박희동 장군을 갖다가 밀었는데 이 박희동 장군이 되지 않고 이 김재규가 민 정성화가 육군 참모총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록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이라고 그 수사 기록이 그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인간성도 쓰레기입니다, 이게. 네? 정성화, 김재규 다 이거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 나도 경상도인데 나가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합수부 수사관 입장에서는 도저히 정성화의 말을 믿을 수 없던 것이죠. 이 시점에서 일부에서는 전두환 사령관이 자신을 봉경사로 전출 보내려고 하니까 반발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허아평 수사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 허아평 씨 얘기에 보면은 그 전두환 사령관이 봉경사 전출을 정성화가 노재현 장관한테 건의를 했지만은 노재현 장관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충실히 일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했고 또 전두환 사령관도
12.12 이후에 그 얘기를 노재현 장관한테 직접 전해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 팩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스하는 놈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전통이 동경사 전출 그 자리 그만두고 동경사 전출을 갖다가 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 하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11.6 사건이 일어난 날 밤 6번 벙커에서 정성화의 행동도 석연치 않았다고 이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유고일 때는 당연히 전방 같은 그런 상황을 점검하고 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국무총리하고 국방부 장관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에게도 보고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병력을 동원할 수 없는데 그날 정성화가 김재규하고 상의해서 병력을 보고도 없이 움직였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공범 또는 동조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참 정성화 나쁜 놈이에요. 이런 정성화를 갖다가 사면 복권을 김영삼이가 다 시켜준 겁니다. 왜 그랬냐? 이 여파로 인해가지고 하나에까지 다 척결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된 그 책규와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죠. 그 죄가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그 허화평 씨가 정언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합수 본부장은 당성을 조사하거나 연행할 때 관례적으로 이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만은 재가를 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국가 공무원이든 어쨌든 간에 검찰이 다 있으니까 뭐 살인 사건이 났다든가 범죄를 갖다가 저지른 사람을 갖다가 범인을 체포를 하는데 범인을 체포를 할 때 현행범을 갖다가 뭐 조직의 상관한테 보고하고 체포하러 갑니까? 현행범을? 아니 집에 들어와서 현행범을 잡으러 가는데 그 범인의 엄마 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얘 잡아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잡아갑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12 그 밤에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한테 이제 간 게 최규하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기 위해서 사인을 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구두로 보고하러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권총을 들고 협박을 했다는 이거 다 사실의 팩트하고 다 벗어나는 거예요. 조사 기록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 회고록 한번 잘 읽어보라고 이렇게 줬는데 아직도 회고록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회고록을 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허준 선생님한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회고록을 보지 않으면은 현대의 그 역사를 아주 통렬한 그런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꼭 회고록 원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 경복궁 그 30단에 그 모여있던 장군들은 그 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이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정말 한교안 같은 인물이었죠. 그 당시에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은 군에 대한 조직에 대한 거는 이해가 전혀 전무한 거예요. 12.12 사건하고 뭐 이렇게 정성화를 연행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군에 대해서는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그냥 펜대만 잡고 일하던 순진한 사람이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됐는데 일일이 그런 내용을 다 밝히고 난 다음에 설득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 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런 군사정으로 어쨌든 오해 투성이의 그런 현대사다. 그런
현대사로 점철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김재규, 김계원, 정성화 이 세 명을 놓고 한번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바로 11.6의 새 지역의 지위를 가졌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정보를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김계원 비서실장은 차지철이 없는 청와대를, 그리고 정성화는 군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묵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 세 명이면은 얼마든지 궁정 빅텐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김재규, 김계원, 정성화 이 세 명이면 다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정보 다 장악하고 있죠. 김계원 비서실장은 차지 처리를 죽였으니까 김계원 비서실장이 청와대 다 장악을 할 수가 있었죠. 대한민국 군은 정성화가 참모총장이고 자동으로 계엄사령관이 되게 되면 군을 다 장악하고 있었죠. 그럼 청와대, 군, 정보 다 장악하면 대한민국 다 장악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거를 놓고 뭐 미국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미국 CIA에서 저기 했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미국이 개입했으면은 이런 엉터리 같은 뭐 궁정 쿠데타를 했다고 봅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요술가들이 하기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런 팩트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물증이 없고 정황 근거만 있는 속에서 수사진은 정성화의 끝없는 모호한 태도에 계속해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이 바로 12.12의 계기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고 자세하게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센스님, 부파장님, 추구진실님, 햇님, 주무실 때 앉았습니까? 아직도 뭐 300분이 계시네요. 자, 물증이 없고 정황 근거만 있는 속에서 이 수사하는 사람들은 정성화가 모호한 태도의 그 의심을 계속해서 갖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게 바로 이제 12.12의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점을 강조하고 지적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1995년 YS가 정부의 12.12 재심의로 정성화를 복권시키고, 그리고 하나회를 척결해서 우리나라 좌파가 엄청난 승리를 하게 만든 사건이 당시의 재심의이고,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단죄하게 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고, 반공의 큰 축을 여지없이 뽑아버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 인물이 바로 김영삼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파낼 사람 둘이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에
그 IMF가 일어나기 2해 전에 YS 정부가 들었습니다. 그 YS 정부의 12.12 사건을 재심사한 겁니다. 그 재심의로 정성화를 복권시키고 그 정성화 복권을 시키면서 하나회를 척결해서 척결했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척결을 갖다가 정규제가 홍준표 사무실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하나의 척결에 대해서 막 엄지척을 하더라고요. 홍준표가. 이게 바로 우리나라 좌파가 엄청난 승리를 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당시의 12.12 재심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단죄하게 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거였죠.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단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공의 큰 축을 여지없이 송두리째 뽑아버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 03이라는 거예요. 자, 주객을 전도시킨 YS 정부의 재판이 이 나라를 좌파 세상이 판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2.12 사건은 크게 몇 가지 측면에서 재조명을 받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12.12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고, 쿠데타를 일으킨 김재규하고 그 일당을 제대로 수사한 전두환의 합수부가 쿠데타 세력으로 후에 김영삼 정권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규정된 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은 법적 하자를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12.12 사건 관계자들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급조로 만든 특별법이 헌법 제13조에 보면은 형벌 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 제한 같은 이런 것을 위반한 점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1980년 5.18 주역과 그리고 2008년의 강옥병 사태 주축 세력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12.12 사건을 쿠데타로 몰아간 민주화 세력의 진짜 정체를 한갑이 지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재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허술한 대통령 시해 사건을 두고 BCIA가 개입했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삼이 한다고 303이네. 어쨌든 이후에 정성화 육군 참모총장은 1980년 6월 달에 형집행정지로 석방이 됩니다. 80년 6월에 형집행정지로 석방이 되고 81년
그 다음에 82년 3월에 사면 복권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적 박탈 상태는 지속이 되었던 거죠. 이때부터 정성화는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자신의 명예를 다시 탈환해야 되겠다고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 전투를 하는데 힘이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통일민주당에 입당을 하는 거예요. 통일민주당 당수가 누굽니까? 김영삼입니다. 김영삼을 돕기 위해서 정성화는 김영삼의 선거운동을 합니다. 단상에 올라가서 김영삼을 갖다가 죽여 세웁니다. 그래서 그 김영삼이가 정성화의 말을 듣고 전부 다 그 대한민국 법이 단죄한 12.12를 다 뒤집어 놓고 5.18 특별까지 만들고 하나이를 척결하고 이런 일들을 다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제가 볼 때 김영삼 패거리들이 쭉 보면은 노무현이도 아마 처음에 이제 정치 수업을 김영삼이한테 했죠. 네, 그것도 그지요. 예, 제일 우선순위를 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막 이재호, 이명박이, 심재철이, 이인재, 문재인이, 홍준표, 김문수, 서청원이, 손학규, 이완구, 김무성이, 안상수 이런 것들이 다 따지고 보게 되면은 YS 손에서 놀아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현재 한겨울이 그거 보세요. 그 하는 짓거리들 이런 것들이 지금 보수가 지리멸렬하는 게 이 김영삼이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정말 제정신 박힌 놈들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2% 부족한 미안해 대한민국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골수, 빨갱이, 희대의 사기꾼, 연쇄 강간마, 대지발정제, 강간미수범, 그리고 당적을 이리저리 옮겨 다닌 기회주의자,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중도 기회주의자 집단, 바른미래당으로 간 배신자들, 난민년 출신의 빨갱이 이재호, 그리고 연평도 포격사건 현장에서 보온병 폭탄 드립으로 우리 국민들 정말 박장대소를 만든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언이 누군지 아십니까? 안상수. 배신의 아이콘 유승민, 김무성만 봐도 김영삼의 인재 보는 안목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주 김영삼을 잘 아는 이 원로가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순간적인 유연성, 판단은 있지만은 대가리에 들은 게 없어서 수습을 할 줄 모른다고 이렇게 평을 합니다. YS에 대해서. 국군 묘지부터 재정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국립묘지부터 재정. 당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말들은 할 줄 알지만은 반석 위에 올려놓으면은 수습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대가리에 든 게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런 YS 키즈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병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다 망치고 앉아있거든. 김영삼은 김재규, 정승화, 장태환 군부리 일으킨 12.12 군사 반란을
하나회가 일으킨 것으로 왜곡해서, 그리고 5.18 이거를 또 민주화 운동으로 왜곡하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한테 학살자라는 누명을 씌운 역적 중에 역적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YS를 정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5.18에 대해서는 아무개 박사께서 진실을 밝히고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2%가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분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늘진 곳에 저도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입을 열 때가 오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정리를 6시 61분. 그렇습니까? 예, 이거 제가 예. 이거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없을 건데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12.12하고 5.18 특별법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정성화 하나 때문에 이 정성화에 대한 그를 사면 복권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회를 척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5.18 이런 여러 가지까지의 거의 그냥 전반전밖에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시간을 갖고 3부에 하죠. 3부 다음에. 예. 3부, 4부, 5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늦은 시간까지 우리 그 허준 선생 TV에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 남아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팩트하고 달리 제가 주장한 부분이나 또